시집 온 년이 감히 친정을 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짐가방을 현관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옷가지가 신발장 앞까지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옷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저 이혼할게요. 이혼하면 남남이니까 명절에 안 와도 되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목까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 편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엄마 등 뒤에 숨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사람 노릇을 한 건 시아버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아버지를 이 가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과 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소진이 부엌 싱크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불을 켜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탕을 끓이고 식혜까지 올렸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 24가지를 혼자서 만들어냈습니다. 싱크대에는 기름때가 눌어붙은 냄비와 프라이팬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소진이 수세미를 집어들고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문질러 마지막 접시까지 헹궈내고 물기를 닦아 찬장에 올렸습니다. 소진이 부엌불을 끄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장 안쪽에 밀어두었던 짐가방을 꺼내어 침대 위에 올렸습니다. 지퍼를 열고 옷장에서 외출복 두어 벌을 꺼내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방구석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숙자가 작은 방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소진이 짐가방에 양말을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명절인데 친정 부모님 얼굴은 뵈야 하잖아요. 숙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숙자가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침대 위에 짐가방을 두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뼈대 있는 집안에 시집 온 년이 명절 당일에 어딜 기어간다고? 친정?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숙자가 짐가방을 들고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까지 걸어갔습니다. 숙자가 짐가방을 현관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지퍼가 열린 가방에서 옷가지와 속옷이 신발장 앞까지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눈을 뜨고 있는데 어디서 친정 타령이야. 넌 이제 우리 집 귀신이야. 죽어도 이 집에서 죽어야지. 어딜 감히 발을 빼려고 들어. 숙자가 흩어진 옷가지를 발로 밟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진이 현관 앞에 서서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옷가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진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진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옷을 하나하나 주워 가방에 다시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소진이 마지막 양말 한 짝까지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그렇게 친정에 못 가게 막으시겠다면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게요. 이혼하고 남남되면 명절에 이 집 와서 뼈 빠지게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숙자의 삿대질하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숙자의 얼굴이 목까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맨날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만 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튀어나오자 숙자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이혼? 아이고, 내 혈압이야. 내년이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이혼 소리를 입에 올려? 네가 배가 불렀구나. 어디서 감히. 숙자가 다시 목청을 높였지만 아까와는 달리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민재가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소진과 숙자가 현관에서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본 민재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재는 소진과 숙자 사이에 끼어들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종종 걸음으로 숙자의 등 뒤로 돌아가 몸을 숨겼습니다. 엄마, 아유 참. 명절 아침부터 왜들 그래. 엄마, 일단 화 좀 가라앉히고. 민재가 숙자의 어깨 너머로 고개만 내밀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시끄러워. 내 마누라가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이혼하겠다고 대드는 거 안 보여? 넌 등신같이 가만히 쳐다만 볼 거야? 당장 전연 뺨이라도 올려붙이지 못해. 숙자가 뒤돌아보며 민재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민재가 비틀거리며 한 발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철이 신경질적으로 리모컨을 소파에 던지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철의 눈이 현관 바닥에 끌려 나온 짐가방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숙자와 등 뒤에 숨은 민재와 입술을 꽉 깨문 소진을 차례로 훑쳤습니다. 야, 박숙자. 너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영철이 숙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제 부모 보러 친정 좀 가겠다는데 그게 죄인가? 너는 시집 와서 내 친정에 한 번도 안 갔어? 툭하면 보따리 싸서 친정으로 도망간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 노릇을 유세라고 떨어. 숙자의 입이 실룩거렸습니다. 아니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애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지지고 볶고 그 많은 제사 음식 혼자 다 했잖아. 설거지까지 싹 다 해놨으면 아이고 고생했다 하고 등 두드려 보내줘야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영철이 숙자의 말을 잘라버리고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영철이 바닥에 널브러진 소진의 옷가지 몇 점을 직접 집어 가방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고 가방을 한 손에 든 영철이 소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자. 내 차 타라. 소진이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영철이 현관문을 열고 소진을 바깥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 미쳤어? 지금 며느리 편드는 거야? 당장 안 들어와? 여보. 숙자가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왔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않은 발로 복도 바닥을 탁탁 밟으며 악을 썼습니다. 민재가 벽에 등을 붙인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영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소진과 함께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영철이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어 짐가방을 실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소진에게 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소진이 조수석에 앉자 영철이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철은 말없이 고속도로 진입로를 탔습니다. 차 안이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소진이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까는 저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됐다. 그런 소리 마라. 영철이 앞만 보고 운전하며 짧게 잘랐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 성질 더러운 거 하루 이틀이냐. 네가 참을 만큼 참았다. 소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하얀 구름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 남짓 달린 차가 소진의 친정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영철이 시동을 끄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수표 다발을 꺼내어 소진의 외투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이건 너무 많아요. 저 진짜 안 주셔도 돼요. 이러시면 저 부담스러워요. 소진이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려 하자 영철이 소진의 손을 가볍게 눌러 막았습니다. 넣어둬라. 명절인데 시댁에서 고생만 하다 온 딸이 빈손으로 덜렁 오면
사돈 어른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과일이라도 좋은 걸로 사다 드려. 내 마음이니까 군말 말고 챙겨. 영철이 조수석 너머로 소진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소진아, 앞으로 시어머니 눈치 보지 마라. 내 친정 네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와. 며느리도 댁에 가면 귀한 딸이야. 기죽지 말고 다녀와라. 소진이 두 손으로 무릎을 꾹 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철이 운전석 문을 열지 않은 채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후진하더니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 위로 사라졌습니다. 소진이 친정집 대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외투 주머니 안에 수표 다발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소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문배를 눌렀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진이 야근을 마치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늘 누르던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자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소진이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또 깜빡이고 잠금 해제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소진이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소진이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연달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 10번, 15번.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 시각 회사 근처 술집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 서너 명과 소주잔을 부딪히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엎어놓은 스마트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소진의 이름이 떴습니다. 민재가 소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민재가 검지로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야, 안 받아? 맞은편 동료가 턱으로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집에서. 나중에 할 거야. 민재가 빈 소주잔을 동료 앞으로 밀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민재가 이번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소진이 20번째 전화가 끊기는 것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내렸습니다.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인터넷 검색창에 24시간 열쇠 수리를 입력했습니다. 30분 뒤 사설 열쇠 수리공이 도착해 현관문 잠금 장치를 분해했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소진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소진이 불을 켜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소진의 옷걸이가 모조리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자 속옷과 양말이 들어있던 칸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진이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습기 찬 바닥 위에 소진의 옷가지와 가방, 화장품 파우치, 구두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 건조대 아래 눅눅한 시멘트 바닥에 정장 블라우스가 구겨진 채 깔려 있었습니다. 소진이 다용도실 문틀을 붙잡고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진의 손가락이 문틀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진이 출근 전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한 잔 마시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마트에 들러 도시락과 생수를 집었습니다. 계산대에 카드를 내밀자 직원이 단말기를 2번 긁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잔액이 부족해서 결제가 안 됩니다. 소진이 카드를 받아들고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가족 카드와 연결된 계좌 잔액이 0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들어있던 월급 잔액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진이 계산대 옆으로 비켜서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전액 현금 인출. 소진이 스마트폰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진이 퇴근 후 은행에 들렀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따로 넣어두었던 비상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넨 현금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다용도실 바닥에 쌓인 짐더미 사이에서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열고 직장 근처 오피스텔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항목별로 정리해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소진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민재가 들어섰습니다. 민재의 뒤로 술 냄새를 풍기는 직장 동료 10여 명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거실불을 켜고 누군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주병과 맥주캔이 거실 바닥에 줄줄이 놓였습니다. 민재가 넥타이를 풀어 소파에 던지며 다용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재가 다용도실 문을 발로 쾅 찼습니다. 야, 나와서 안주 좀 차려. 손님 왔잖아. 문 안쪽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다시 문을 발로 찼습니다. 안 들려? 빨리 나와. 다용도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진이 스마트폰 화면을 민재의 가슴팍에 밀어붙이듯 내밀었습니다. 배달 음식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켜 먹어. 소진이 스마트폰을 민재의 손에 쥐어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안쪽에서 걸쇠 꺼는 소리가 딸깍 울렸습니다. 민재가 닫힌 문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동료 하나가 소주병을 따며 소리쳤습니다. 야, 안주 없어? 빨리빨리. 민재가 고개를 돌려 거실을 힐끗 보고 다시 닫힌 다용도실 문을 보았습니다. 민재가 입술을 실룩거리다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돌아가 주저앉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숙자가 아파트 단지 안노인정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할머니 대여섯 명이 숙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숙자가 가장 넓은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맞은편 할머니가 숭늉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이야? 숙자가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그년이 나한테 손찌검을 해. 여기 팔뚝에 멍이 아직도 안 빠졌다고. 숙자가 소매를 걷어올려 팔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 자국도 없는 팔뚝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밥을 안 줘. 시어머니를 굶기는 거야, 굶겨. 노인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할머니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노인정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아랫집 주민 한 명이 무릎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숙자가 복도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며 자기 남편 욕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시비를 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랫집 주민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소진이 택배 상자를 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진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아랫집 주민이었습니다. 소진 씨, 잠깐만. 아랫집 주민이 주변을 둘러보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음성 파일 하나를 소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시어머님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들어보세요. 소진이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숙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손찌검 밥을 굶긴다. 그년이. 소진이 이어폰을 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아랫집 주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진의 번호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날 밤 소진이 다용도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음성 파일을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려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로 주문해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 4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진이 새벽 2시 숙자와 민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맨발로 다용도실을 나섰습니다. 거실 책장 틈, 현관 신발장 위, 부엌 선반 구석, 안방 무늬 몰딩 사이에 카메라를 하나씩 끼워 넣었습니다. 소진이 다용도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낭 위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4개의 실시간 영상이 작은 창으로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소진이 새 폴더를 만들고 날짜를 적어 파일명을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소진이 다용도실에서 노트북으로 오피스텔 매물을 살피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숙자가 거실에서 후다닥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양손에 미취학 쌍둥이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유진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현관을 지나 거실로 우당탕 뛰어들어갔습니다. 숙자가 유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잘 왔다. 네가 와줘야 엄마가 힘이 나지. 유진이 숙자의 손을 가볍게 흔들고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웠습니다. 쿠션을 머리 밑에 받치고 천장을 올려다보던 유진이 부엌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진 씨, 과일 좀 깎아와. 애들 주스도 같이. 다용도실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진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숙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요즘 저러니까 내가 골병이 드는 거야. 숙자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혀를 찼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다가 다용도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아이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걸쇠가 걸려 있었지만 두 아이가 동시에 문고리를 잡고 발로 문 아래쪽을 걷어차자 낡은 걸쇠가 빠지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진이 노트북을 덮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 아이들은 소진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용도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 아이가 바닥에 쌓인 소진의 화장품 파우치를 발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이 바닥에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다른 아이가 립스틱 뚜껑을 열고 다용도실 벽에 빨간 줄을 쭉쭉 그었습니다. 그만, 이거 만지면 안 돼. 소진이 아이의 손에서 립스틱을 빼앗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입을 삐죽거리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진이 아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진이 소파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소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왜 남의 애를 울려? 소진이 벽에 칠해진 립스틱 자국과 바닥에 쏟아진 화장품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제 물건을 다 망가뜨렸어요. 벽에도 낙서를 했고요. 좀 봐주셔야죠. 유진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거실 장식장 앞으로 걸어가더니 선반 위에 놓인 크리스털 꽃병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진이 꽃병을 선반 끝으로 밀었습니다.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거실 바닥에 흩어지고 물이 번졌습니다. 어머, 소진 씨가 꽃병을 깼네. 유진이 두 팔짱을 끼고 소진을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형님이 방금 직접 미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엄마, 소진 씨가 꽃병 깨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 해. 숙자가 부엌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다 바닥에 깨진 꽃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걸 깨?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깨? 숙자가 과일 접시를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소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형님이? 또 유진이 탓이야?
맨날 남 탓만 하는 게 버릇이 없어도 유분수지. 숙자가 소진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소진이 숙자의 손을 뿌리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진이 소파 팔걸이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뭐, 원래 그렇잖아. 시장 바닥 분식집에서 자란 사람이 가정교육을 어디서 받았겠어. 소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유진이 고개를 까딱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들은 얘긴데 소진 씨 부모님이 시장 안에서 낡은 분식집 하신다며. 칼국수에 떡볶이에 뭐 그런 거. 거기서 크면 뭘 배우겠어. 젓가락 잡는 법도 제대로 못 배웠을 텐데. 소진이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형님, 우리 부모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틀린 말했어? 시장 바닥 사람이 이 집안에 시집을 왔으니까 이 모양이지. 엄마한테 손찌검에 밥도 안 차려주고 꽃병도 깨고. 유진이 일어서서 소진의 얼굴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내가 왔잖아. 올 때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냐. 다 누구 때문인데. 소진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쉬어도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소진이 가슴 한가운데를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고 가늘고 짧은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소진의 무릎이 꺾이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또 쇼를 하네. 유진이 한 발 물러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숙자가 팔짱을 끼고 바닥에 쓰러진 소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진이 바닥에 손을 짚고 어깨를 들썩이며 헐떡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나가자. 저러다 말아. 유진이 쌍둥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숙자가 현관에서 외출용 구두를 꺼내 신었습니다. 민재야, 차 빼. 숙자가 안방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방에서 민재가 차 열쇠를 흔들며 나왔습니다. 민재가 거실 바닥에서 숨을 헐떡이는 소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민재가 시선을 돌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숙자와 유진, 쌍둥이 아이들이 뒤따라 나가며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 소진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소진이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호흡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소진이 벽을 짚고 일어나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다가 싱크대 옆 쓰레기통에 눈이 멈췄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종이 조각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소진이 손을 넣어 조각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 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가 된 사진 조각이었습니다. 소진이 조각들을 한 움큼 꺼내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소진의 친정 가족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분식집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소진이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상장을 든 사진, 명절에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사진, 전부 손으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소진이 식탁에 앉아 서랍에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반쪽과 어머니의 손, 자신의 교복깃을 테이프로 이어붙였습니다. 소진이 복원한 사진들을 가지런히 모아 파일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용도실로 돌아가 침대 밑에서 캐리어를 끌어냈습니다. 캐리어를 열고 옷장 대신 바닥에 쌓인 짐더미에서 출근용 정장 3벌을 꺼내 넣었습니다. 노트북과 충전기를 넣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저장해둔 외장하드를 양말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소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직장 근처 여성 전용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단기 계약이 가능한 곳을 골라
계약금을 즉시 이체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숙자의 텔레비전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소진이 다용도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두 손으로 들어 올려 현관까지 걸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소장 초안과 증거 자료를 담은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진이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소진이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어 복도로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고시원 방은 한평 남짓이었습니다. 캐리어를 열면 문이 닫히지 않아서 소진이 캐리어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짐을 풀었습니다. 정장 3벌을 벽에 박힌 못에 걸고 노트북을 베개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진이 회사에 출근하여 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이 사직서를 받아들고 안경 너머로 소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윤대리. 무슨 일 있어?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진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퇴직금 정산 서류에 서명을 마친 소진이 사무실을 나서며 사원증을 데스크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소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채용 사이트 5곳에 접속하여 마케팅 경력직 공고를 후쳤습니다. 대형 에이전시, 중견 광고 회사, 외국계 브랜드 마케팅 부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경력 기술서를 다듬어 32군데의 지원서를 전송했습니다. 사흘 뒤 서류 통과 연락을 받은 소진이 면접 장소 근처 대형 카페에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면접 예상 질문을 정리하던 소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페 입구에서 키가 큰 중년 남성이 직원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 왼손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소진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최 교수님? 남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교수가 소진을 알아보고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윤소진? 우리 소진이 맞아? 최 교수가 음료를 받아들고 소진의 테이블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으며 소진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은데 밥은 먹고 다녀. 소진이 양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 교수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은 얼굴만 봐도 뻔한데 뭘. 밥부터 먹자. 여기 근처에 고깃집 괜찮은 데 있어. 소진이 사양하려 했지만 최 교수가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우 전문점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 교수가 등심 2인분을 주문하고 직접 불판 위에 고기를 올렸습니다.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최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졸업하고 연락이 뚝 끊기더니 요즘 뭐하고 지내? 소진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교수가 구워진 고기를 소진의 접시에 올려주며 기다렸습니다. 소진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열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 최 교수 앞으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숙자의 음성 파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날짜별로 정리한 일지, 이혼 소장 초안. 최 교수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숙자의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고 최 교수가 볼륨을 낮추며 입술을 일자로 다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최 교수가 안경을 다시 쓰고 서류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소진 앞에 놓았습니다. 명함에는
벤처 마케팅 기업 대표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작년에 회사를 하나 인수했어. 글로벌 브랜드만 전담하는 팀을 꾸리고 있는데 팀을 이끌 사람이 없어서 골치야. 최 교수가 서류 가방을 다시 뒤져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소진이 대학교 4학년 때 기획했던 대기업 공모전 대상작 자료가 나왔습니다. 소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교수님, 이걸 아직 갖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지도한 학생 중에 이 정도 기획서 쓴 사람이 없었어. 그때 심사위원들이 전부 만장일치로 대상을 줬잖아. 최 교수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파일을 소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다음 주에 외국계 화장품 브랜드 경쟁 발표가 있어. 우리 회사 포함 5군데가 붙는데 이거 네가 맡아줘. 소진이 명함과 파일을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고 퇴직금이 전부예요. 이런 자리를 제가 맡아도 되는 건지. 실력이면 되지, 사는 데가 무슨 상관이야. 최 교수가 소진의 접시에 고기를 한 점 더 올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먹어. 다 식겠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소진이 문을 잠갔습니다. 좁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펴고 외국계 화장품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제품군, 가격대, 경쟁사 현황, 소셜미디어 반응을 탭마다 정리했습니다. 첫째 날 밤 소진이 브랜드의 주요 고객층을 연령별, 지역별로 나누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 소진이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일정표와 예산 배분안을 완성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소진이 발표용 슬라이드 마지막 장에 예상 매출 수치를 적어 넣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사흘 동안 고시원 밖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고 빈 커피캔 12개가 쓰레기통에 쌓여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소진이 회의실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긴 테이블에 외국계 임원 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진이 리모컨을 눌러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30분 뒤 소진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테이블 가운데 앉은 임원이 양손을 깍지 끼고 옆에 앉은 동료를 돌아보았습니다. 둘이 작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가운데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계약하죠. 최 교수가 회의실 뒷자리에서 팔짱을 풀고 일어섰습니다. 최 교수가 소진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 뒤 최 교수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최 교수가 책상 위에 서류 2장과 작은 상자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야. 연봉은 거기 적힌 대로고 복지 혜택은 임원급으로 맞춰놨어. 소진이 계약서의 연봉란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교수님,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네가 따낸 계약 규모를 생각하면 모자라. 그리고 이거. 최 교수가 작은 상자를 열어 차 열쇠를 꺼내 소진의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업무용이야. 거래처 미팅 다닐 때 택시 타고 다니면 곤란하니까. 소진이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차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진이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채광이 좋은 14번째 층, 남향창이 넓은 방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고시원에서 캐리어 하나와 노트북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짐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소진이 텅 빈 오피스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마룻바닥 위로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퇴근 후 소진이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재킷과 바지, 흰 블라우스, 가죽 구두 한 켤레를 골라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카드를 내밀 때 소진의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을 나선 소진이 건물 옆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은 소진이 거울 속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짧게 잘라주세요. 귀 밑으로. 미용사가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한 움큼씩 떨어졌습니다. 소진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달라진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소진이 사무실 책상 위에 쌓인 계약서 파일 12개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그래프가 화면 가득 올라왔습니다. 업계 최단기 매출 1위라는 제목이 붙은 사내 보고서를 소진이 출력하여 최 교수의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 경제잡지 편집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표지 인물로 소진을 선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촬영 당일 소진이 검은 정장 재킷에 흰 블라우스 차림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편하게 서주세요. 소진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열흘 뒤 전국 서점과 편의점 잡지 코너에 소진의 얼굴이 걸렸습니다. 표지 아래에 억대 연봉의 마케팅 총괄 윤소진이라는 글씨가 굵게 박혀 있었고 안쪽으로 10쪽 분량의 단독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 단지 앞 미용실이었습니다. 숙자가 파마를 하며 대기석에 놓인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본 숙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잡지를 얼굴 가까이 가져가 표지 사진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습니다. 숙자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파마 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숙자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숙자가 잡지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인터뷰 기사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억대 연봉, 글로벌 브랜드 독점 계약, 업계 최단기 매출 1위. 숙자의 손가락이 잡지 위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번화가 뒷골목의 한 PC방이었습니다. 민재가 구직 사이트 화면 앞에 앉아 턱을 괴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이력서를 수정하다 말고 옆자리 모니터를 흘깃 보았습니다. 옆 사람이 뉴스 페이지를 띄워놓고 있었는데 화면 한가운데 소진의 얼굴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재가 자기 모니터에 같은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기사 제목과 연봉 숫자를 확인한 민재가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틀 뒤 오전이었습니다. 소진의 회사 사옥 1층 로비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상의 단추가 하나 떨어져 나간 낡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왼손에 비닐에 쌓인 장미꽃다발을 들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극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민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윤소진 디렉터 만나러 왔는데요. 남편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수화기를 들어 위층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민재가 로비 소파에 앉지 않고 꽃다발을 가슴에 안은 채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5분이 지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3명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가운데 경호원이 민재 앞에 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시죠. 민재가 한 발 물러서며 꽃다발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나 소진이 남편이라고. 잠깐만 보면 되는데. 경호원이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재가 팔을 뿌리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소진아, 나야. 나 민재야. 잠깐만 내려와봐. 민재가 로비 천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호원 2명이 민재의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재의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꽃다발이 민재의 손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지고 장미 몇 송이가 흩어졌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다고. 경호원들이 민재를 자동문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민재가 인도 위에서 비틀거리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경호원 한 명이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민재가 무릎을 꿇은 채 유리문 너머 로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옥 로비 자동문이 열리며 숙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파마머리에 화려한 꽃무늬 외투를 걸치고 손에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숙자가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하려는 순간 로비 왼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녀 3명이 숙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숙자 씨 맞으십니까? 가운데 선 남성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2장을 꺼내어 숙자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윤소진 씨의 직장과 거주지 반경 200m 이내로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숙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남성이 2번째 서류를 숙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 방해 고소장입니다. 어제 이곳에서 소란을 피운 김민재 씨 건과 함께 접수되었습니다. 숙자가 서류를 손으로 밀쳐내려 했습니다. 양옆에 서 있던 변호인단 2명이 한 발씩 앞으로 다가서자 숙자가 멈칫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회사에 오는 것도 안 된다고? 결정문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위반 시 즉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숙자가 서류를 번갈아 내려다보다가 보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보자기가 풀리며 안에 있던 반찬통 2개가 로비 바닥에 굴렀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년을 봤나? 시어머니를 고소해. 숙자가 악을 썼지만 변호인단 3명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숙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다가와 자동문 쪽으로 숙자를 안내했습니다. 숙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소진이 사무실에서 다음 분기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디렉터님, 면회 요청이 있습니다. 김영철 씨라고 하시는데요. 소진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올라오시라고 해주세요.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영철이 들어왔습니다. 영철이 갈색 외투 주머니에서 하얀 서류 봉투를 꺼내 소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뭡니까? 열어봐라. 소진이 봉투를 열고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영철과 숙자의 이혼 소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2번째 서류에는 소진과 민재의 이혼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민재의 지장이 빨갛게 찍혀 있었습니다. 소진이 서류를 들고 영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민재 씨가 이걸 순순히 그놈 멱살을 잡고 찍게 했다. 걱정 마라. 영철이 외투 단추를 풀며 소진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카드 전부 정지시켰어. 생활비도 끊었고 이제 그년들한테 갈 돈은 한 푼도 없다. 소진이 서류를 내려놓고 2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영철이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소진의 머리 위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머리 잘났구나. 잘 어울린다. 영철이 외투 단추를 다시 잠그며 사무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문이 닫혔습니다. 소진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2장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진이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방 3개짜리 넓은 집이었습니다. 중개사가 열쇠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새 가구와 가전제품을 옮겨 넣는 동안 소진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소진의 어머니가 넓은 거실에 한 발을 딛고 입을 벌린 채 멈춰 섰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소진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뒤에 서서 거실 너머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한강을 내다보았습니다. 소진아, 이게 얼마짜리 집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해? 아버지, 두 분이 사실 집이에요.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소진이 서랍에서 등기 서류를 꺼내어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고 글씨를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를 만져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알치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지 마요, 어머니. 앞으로 편하게 사세요. 두 분 고생 끝난 거예요. 소진이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숙자의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철이 생활비를 끄는 뒤 냉장고 안에는 시든 파한 당과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 반모가 전부였습니다. 숙자가 식탁에 앉아 기초연금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액이 찍힌 잔액을 보며 숙자가 이를 갈았습니다. 민재가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연락은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밥. 밥이 어디 있어, 밥이. 너의 아버지가 카드를 다 끊었는데 뭘로 밥을 해? 숙자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재가 입술을 실룩거리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숙자의 가방이 현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가방을 열어 지갑을 뒤졌습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체크카드가 손에 잡혔습니다. 민재가 카드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슬리퍼를 끌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편의점에서 민재가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 완료음이 울리자 민재가 계산대 옆 뜨거운 물을 받아라면 뚜껑을 덮었습니다. 편의점 창가 자리에 앉아 삼각김밥 하나를 입에 물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진이 오피스텔 발코니 의자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펜트하우스 아래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진이 와인잔을 난간 위에 내려놓고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영철의 집이었습니다. 영철이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 버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철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번호 4자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영철이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컵을 하나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컵을 입가에 가져가려다 손가락 사이에서 컵이 미끄러졌습니다. 컵이 거실 바닥에 떨어져 물이 번졌습니다. 영철이 발밑에 깨진 컵 조각과 번져가는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철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무엇을 하려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늦은 밤 소진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소진이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관할 파출소입니다. 윤소진 씨 되시죠? 네, 맞습니다. 김영철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얇은 내복 차림으로 영하의 날씨에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시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이 발견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셔서 본인 확인이 안 되는데 주머니에서 이 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소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소진이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소진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철이 파출소 안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내복 위에 경찰관이 덮어준 담요를 두르고 있었고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진이 영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영철이 소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철의 눈동자가 소진의 얼굴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경찰관이 영철의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영철이 경찰관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생년월일은 기억나세요? 영철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소진이 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철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철이 소진의 손을 잡은 채 소진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말하지 못하던 영철이 소진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진이 경찰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진이 영철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담요를 여며주고 벗겨진 슬리퍼를 신겨준 뒤 파출소 밖에 세워둔 차까지 부축해 걸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영철을 접수시켰습니다. 정밀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진이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담당 의사가 소진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의사가 컴퓨터 화면에 뇌 사진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보통보다 훨씬 빠른 편이에요. 치매 중에서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소진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료가 가능합니까?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보호자가 옆에 계셔야 합니다. 소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와 영철이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철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진이 침대 옆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영철의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소진이 병실에서 영철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있을 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내 남편이 여기 입원해 있다고. 비켜. 숙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숙자가 경찰관 한 명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숙자가 침대 위에 영철을 확인하고 소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남의 남편을 데려와서 병원에 입원시켜. 소진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한겨울에 내복 차림으로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다니고 계셨어요. 이름도 생년월일도 기억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이혼했으면 남이잖아, 남. 숙자가 소진의 앞으로 다가서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소진 씨, 현재 김영철 씨의 법적 배우자는 박숙자 씨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박숙자 씨가 보호자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소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상태가 법적 보호자가 퇴원을 요청하시면 저희로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숙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소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들었지? 꺼져. 내 남편한테 손대지 마. 숙자가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요. 퇴원 수속해 주세요. 당장.
소진이 침대 옆에 서서 영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철이 소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진이 영철의 손을 잡았다가 숙자가 그 손을 탁 쳐내었습니다. 손 치워. 소진이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퇴원 서류를 내밀었고 숙자가 서류에 이름을 휘갈겨 썼습니다. 영철이 휠체어에 실려 병실을 나갔습니다. 숙자가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소진이 병실 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휠체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이 고개를 돌려 소진 쪽을 보았지만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숙자의 아파트 안방이었습니다. 숙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유진과 민재가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은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숙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이 세 채야. 다 합치면 몇백억은 될 거다. 유진이 팔꿈치를 식탁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 상태잖아.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팔아? 숙자가 유진을 쳐다보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한테 도장을 받아야지.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장? 아버지가 자기 이름도 못 쓰는데 무슨 도장을? 그러니까 네가 하라는 거잖아. 숙자가 민재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들면 손가락에 인주 묻혀서 찍으면 돼. 그게 뭐가 어렵냐고. 유진이 숙자와 민재를 번갈아 보며 두 팔을 꼈습니다.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준비할게. 건물 넘기는 위임장하고 재산 포기 각서. 숙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 문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숙자가 유진과 민재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소진이 년이 변호사를 붙여서 아버지한테 접근하려 할 거야. 그 전에 아버지를 아무도 못 찾는 데로 옮겨야 해. 유진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방에 요양원 하나 알아볼게. 면회 안 되고 밖에서 연락도 안 되는 대로. 숙자가 손뼉을 한번 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빨리 해. 이번 주 안으로 끝내야 돼.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민재가 부엌에서 영철의 저녁죽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안에 든 하얀 알약 3개를 숟가락 등으로 으깼습니다. 으깬 가루를 죽 위에 뿌리고 숟가락으로 저어 섞었습니다. 민재가 쟁반에 죽그릇을 올려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영철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녁이에요. 드세요. 민재가 숟가락에 죽을 떠서 영철의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벌렸습니다. 죽을 3숟가락, 4숟가락 넘기자 영철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5숟가락째에 영철의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숟가락에서 죽이 흘러 이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민재가 죽그릇을 쟁반에 내려놓고 서랍에서 인주를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 뚜껑을 열고 영철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영철의 엄지손가락을 인주에 꾹 눌렀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은 서류 2장, 부동산 처분 위임장과 재산 포기 각서 위에 영철의 엄지를 하나씩 찍었습니다. 빨간 지장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민재가 서류를 봉투에 넣고 인주를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떨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자정이었습니다. 아파트 뒤편 도로에 흰색 구급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구급차 옆면에 요양원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아파트 후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영철이 민재의 어깨에 기대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약기운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민재가 구급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영철의 어깨를 밀어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영철이 구급차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민재가 뒷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지며 요양원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디로 모시면 됩니까? 민재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운전석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찾아오든 돌려보내세요. 전화도 연결하지 마시고요. 민재가 운전석 창틀을 손바닥으로 2번 두드렸습니다. 구급차가 천천히 출발하여 어두운 도로 위로 사라졌습니다. 민재가 아파트 안으로 돌아가는 뒷모습 뒤로 건물 1층 창문 커튼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본가에서 오래 일해온 늙은 가사도우미가 커튼 틈새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영철에게 죽을 먹이고 인주를 꺼내고 서류에 지장을 찍고 구급차에 밀어 넣는 장면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떨리는 손으로 영상 파일을 소진의 번호로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 알림이 뜨자 가사도우미가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소진이 오피스텔 침대에서 스마트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화면에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함께 영상 파일 한 건, 문자 한 건이 떠 있었습니다. 소진 씨, 큰일 났어요. 영상 꼭 보세요. 어르신을 데려갔어요. 소진이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두운 화면 안에서 민재가 죽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영철의 입에 죽을 떠넣는 모습, 서랍에서 인주를 꺼내는 손, 영철의 엄지에 인주를 묻히는 장면, 서류 위에 지장을 찍는 장면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구급차 뒷문을 열고 영철의 어깨를 밀어넣는 마지막 장면에서 소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흔들렸습니다. 소진이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 불을 켰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진이 스마트폰 연락처를 열어 2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야간 긴급 연락망으로 연결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인력을 구성해 주십시오. 형사 전문 변호사 5명, 오늘 아침까지 저한테 와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설탐정 사무소였습니다. 구급차 번호판 추적이 필요합니다. 10명 투입해 주세요. 비용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소진이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어 영상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외장 하드에도 복사본을 저장하고 이메일로 변호사 사무실에 원본을 전송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소진의 오피스텔 거실에 정장 차림의 변호사 5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변호사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감금, 위조 서류, 약물 투여까지. 이 정도면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볼펜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우선 아버님을 찾아야 합니다. 장소를 특정하는 게 먼저예요. 소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탐정 사무소 직원들이 영상에 찍힌 구급차 번호판을 확대하여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와 톨게이트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시간대별로 추적했습니다. 오후 3시 탐정팀 팀장에게서 소진의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지방 외곽 야산 중턱에 간판을 달고 있는 요양원인데 정식 허가 기록이 없습니다. 좌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진이 좌표를 확인하고 수석 변호사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영장 청구합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소진이 탄 차가 비포장 산길을 올라 야산 중턱에 멈춰 섰습니다. 뒤따라온 경찰 차량 2대에서 강력계 형사 4명이 내렸습니다. 변호사 2명이 소진의 뒤에 섰습니다. 콘크리트 담장 안쪽으로 낡은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적힌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철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형사 1명이 차에서 절단기를 꺼내 철문 자물쇠에 갖다 대었습니다. 쇠를 가르는 소리가 산속에 울렸습니다. 자물쇠가 떨어지고 철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먼저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1층 복도에 요양원 직원 2명이 서 있다가 경찰을 보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형사가 직원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소진이 형사들 뒤를 따라 복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좁은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사가 철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이 시멘트로 막혀 있었습니다. 환기구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쿰쿰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영철이 얇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천끈이 묶여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진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소진이 무릎을 꿇고 영철의 손목에 묶인 끈을 풀었습니다. 영철의 손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소진이 영철의 볼을 2 손으로 감싸며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소진이에요. 영철이 눈을 반쯤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소진의 얼굴 위에서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영철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불러주세요. 빨리요. 소진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여 영철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소진이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철의 손가락이 소진의 손 위에서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학병원 특실에 영철을 입원시킨 뒤 소진이 복도에서 수석 변호사와 마주 섰습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전부 그리고 계좌 전부 가압류 넣어주세요. 한 건도 빠짐없이요. 오늘 밤 안에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소진이 병실로 돌아와 영철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링거줄이 영철의 손등에 꽂혀 있었고 영철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소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하나 검색했습니다. 구독자 300만 명의 시사 고발 채널 운영자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소진이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란에 글자를 적고 본문의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촬영한 원본 영상과 숙자, 일가의 재산 탈취 시도 내역을 첨부 파일로 올렸습니다. 소진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숙자와 유진, 민재 3사람이 은행 본점 귀빈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서류 가방에서 영철의 지장이 찍힌 부동산 처분 위임장을 꺼내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대로 처리해 주세요. 상가 건물 3채 매각 대금을 이 계좌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손을 멈췄습니다.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 상급자와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와 서류를 숙자 앞에 도로 밀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부동산과 계좌 전부의 처분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오늘 아침 법원에서 접수된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분명히 소진이 년이 한 짓이야. 엄마 어떡해.
숙자가 서류를 집어들고 구기려는 순간 귀빈실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성 4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두에 선 남성이 가슴에 단 신분증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박숙자, 김유진, 김민재 씨 맞습니까? 숙자가 서류를 움켜쥔 채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허리춤에서 수갑세벌을 꺼냈습니다. 민재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귀빈실 뒤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사관 한 명이 민재의 팔을 잡아 등 뒤로 돌렸습니다. 딸깍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진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수갑이 유진의 손목에도 채워졌습니다. 숙자가 의자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수사관이 숙자의 앞에 무릎을 굽히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숙자의 손목에 마지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은행 귀빈실 유리문 밖으로 직원들이 고개를 내밀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구독자 300만 명의 시사 고발 채널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납치한 일가족이었습니다. 영상 첫 장면에 민재가 영철의 죽에 가루를 섞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류에 지장을 찍는 장면, 구급차에 밀어넣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채널 운영자의 목소리가 영상 위에 깔렸습니다. 이 영상은 피해자의 가사도우미가 목숨을 걸고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3시간 만에 댓글이 10,000건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수가 10,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시아버지 납치라는 단어가 올라왔습니다. 뉴스 채널마다 해당 영상을 인용하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유진의 남편이 거실 텔레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 유진의 이름과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피의자 김유진 씨는 불법 미인가 요양원을 직접 물색하고 현금으로 원장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진의 남편이 리모컨을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유진의 옷을 옷걸이째로 잡아 뽑아 검은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원피스, 코트, 가방, 구두, 쓰레기 봉투 5개가 가득 찼습니다. 유진의 남편이 봉투들을 양손에 나눠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봉투를 대문 앞 인도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안으로 돌아와 서재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이혼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이름과 날짜를 채워 넣었습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판은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영상 증거와 서류 위조 내역, 불법 요양원 현장 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숙자와 유진, 민재의 변호인들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진이 법정 방청석에 앉아 판결을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 박숙자, 특수감금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숙자가 피고인석에서 두 손으로 난간을 움켜쥐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피고인 김유진, 특수감금 공모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김민재, 존속학대, 특수감금,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떨구며 피고인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소진의 뒤로 숙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소진이 법원 정문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스마트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숙자 씨의 보호자 권리 박탈권 오늘 중으로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 지정 청구도 함께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진이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영철이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진이 침대 옆 의자를 끌어앉으며 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다 끝났어요. 영철이 고개를 돌려 소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진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인지 영철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영철이 소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숙자와 유진, 민재에게 부과된 벌금과 배상금 고지서가 교도소로 날아들었습니다.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법원이 숙자의 본가 저택과 남은 재산 전부를 강제 경매에 넘겼습니다. 숙자가 평생을 자랑하던 저택의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낙찰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던 날 숙자는 교도소 감방에서 그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교도소 노역장이었습니다. 민재가 시멘트 포대를 등에 지고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포대가 터지며 시멘트 가루가 민재의 얼굴에 뿌려졌습니다. 야, 빨리 안 일어나? 고참 수감자가 민재의 등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민재가 기침을 하며 네 발로 기어 일어났습니다. 코에서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여자 수감동 2층 감방이었습니다. 숙자와 유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감방 안에 이불 두 채가 나란히 깔려 있었고 그 사이에 앉을 공간조차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 탓이야. 숙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탓? 요양원 알아보라고 한 게 누군데? 유진이 이를 드러내며 숙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아버지 재산 얘기를 꺼내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이 안 됐어. 뭐? 네가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나선 게 누군데, 이년아. 숙자가 유진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유진이 숙자의 손목을 틀어 비틀며 감방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교도관의 호루라기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소진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소진이 집안에서 가장 넓고 햇볕이 잘 드는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옆 모서리와 화장실 문턱에 푹신한 보호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고 침대 높이가 낮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영철의 이름이 큰 글씨로 적힌 알림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알림판 아래에 하루 일과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진이 병원에서 영철을 모시고 왔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상주 요양보호사가 영철의 팔을 잡아 침대에 앉혔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영철의 손에 말랑한 공을 쥐어주며 손가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소진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영철의 방에 들러 이불을 정돈해 주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와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진이 그림 카드 5장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사과, 우산, 강아지, 자동차, 꽃. 아버님,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소진이 사과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영철이 그림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과예요. 사과. 소진이 또박또박 말하며 영철의 손을 잡아 사과 그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철이 소진의 입모양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카드 5장을 펼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철은 자기 이름을 쓰지 못했고 날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녁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영철이 휠체어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진이 거실로 들어서면 영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철이 팔을 들어 소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매일 같은 동작이었지만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소진의 마케팅 기업이 외국계 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사옥을 넓혔습니다. 직원이 3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소진이 매달 회사 수익의 10%를 재단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영철재단이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쉴 곳을 마련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영철재단이 세운 치유 수목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벚나무 200그루가 산책로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길 위로 쏟아졌습니다. 소진이 영철의 휠체어를 밀며 산책로에 들어섰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꽃잎을 밟으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영철이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꽃잎 한 장이 영철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영철이 손바닥을 펴 허공에 내밀었습니다. 꽃잎 두세 장이 영철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소진이 휠체어를 멈추고 영철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영철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흐릿하던 눈에 잠깐 초점이 잡혔습니다. 영철이 소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의 눈가에 물기가 맺히더니 굵은 눈물방울이 소진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소진이 영철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쉬지 않고 내려앉았습니다. 소진이 고개를 들어 산책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벚나무 사이로 햇살이 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소진은 새벽 4시부터 혼자 부엌에 서서 24가지 음식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용도실 바닥에 짐이 쌓여도 카드가 정지되어도 가족사진이 갈기갈기 찢겨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한 평짜리 방에서 사흘밤을 새워 기획서를 썼고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 소진이 마지막에 지킨 건 자기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가족이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시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게 가족이라는 걸 소진과 영철 두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참으면 나아진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소진의 이야기는 그 반대였습니다. 참지 않고 입을 열었을 때, 두 발로 문을 박차고 나섰을 때, 비로소 삶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잠긴 문 안쪽에서 혼자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 하나쯤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손에도 현관문을 열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